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데몬의 홍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프로젝트는 냉동식품 재고 및 결품 감소를 위한 수요 예측 모델 및 대시보드 개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정의는 시계열 통계 모델과 AI 알고리즘을 통한 냉동식품 발주량 예측 모델과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최근 급 성장 중인 냉동식품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AI 모델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높은 발주량의 예측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발주량 예측의 필요성입니다. 유통기한이 한정된 냉동식품의 폐기를 감소하여 재고를 최적화하고 발주량 예측에 맞게 생산 계획 수립 및 재고를 준비하는 생산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발주량 예측 방식의 한계입니다. 현재 저희 해당 고객사는 발주 관리자의 경험과 간단한 통계량에 의존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존 방식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고 잘 대응하지 못하여 예측 정확도가 낮고 품목 특성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종 업계 내에서 AI를 활용해서 수요 예측에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팀 구성과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 팀은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2024년 4월부터 시작하여 총 2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 세트는 식품기업인 A사, 저희 고객사가 제공한 약 4년간의 냉동식품 실제 발주량의 로우 레벨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데이터 안에는 냉동 피자와 커틀릿, 핫도그에 대해서 통합 발주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하루 중 발생한 모든 발주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데이터 안에는 총 8가지의 피처가 있었습니다. 데이트, 프로덕트, 오더 박스, 매니저 코드, 리턴 코드, 프로덕션 라인, 그리고 채널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고객사의 요청으로 발주량, 첫 번째 발주량인 낱개 기준 주문량을 타겟 Y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EDA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저희 발주량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각화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1월 달 전후로 하여 대량 발주가 발생하였고요. 이 영향을 끼친 요인이 외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기반하여 외부 기사를 리서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소비자 절반 이상이 냉동식품의 구입량이 증가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냉동식품 생산 성장 분석을 하여 그 결과 코로나 전후에 대해 유의한 발주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코비드 신규 감염자 수인데요. 핫도그 월간 발주량 대 월간 신규 감염자 수에 스케일링을 적용한 뒤에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 유사한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상관계수는 0.52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앞서 핫도그에 시행했던 것과 같이 커틀릿과 피자에도 같이 똑같은 시행을 하였고 커틀릿은 0.43점, 피자는 0.57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분해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오리지널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프 내에 빨간색 표기 지점의 전후로 발주량의 다이나믹스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렌드는 제품별로 추세의 증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즈널리티,
주기성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확인한 결과 12주 간격의 주기성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고객사와 저희 내부 검토 결과 해당 기업은 분기별로 재고 순환을 관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잔차는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한 잔차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의 그런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분해 시각화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통적인 시계열 모델 활용 시 주기성이 잘 잡힐 때 모델링이 용이한데, 잔차가 많다는 것은 비선형성이 강하여 패턴이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바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각도의 그런 EDA는 매니저 코드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발주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이라던가 개인의 직관, 경험 등이 개입을 하여 예측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고 저희는 저희는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하기 직전에 주간 발주량에 대해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가 세 가지여서 세 가지를 나눠서 훈련을 할 것이고, 모델링을 할 것이고, 우측의 시각화 데이터를 보시면은 트레인 기간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초록색 그 훈련 기간인데요. 트레인 기간과 밸리드 세트 그리고 테스트 기간의 다이나믹스가 커서 예측 모델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예측 모델링 개요입니다. 저희는 크게 시계열 통계 모델,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했습니다. 저희의 목표 예측 값은 N주차까지의 발주량을 총계로 N 플러스 2주차 발주량의 총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예측량을 가지고서 발주에 대해서 생산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각 모델에 대해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한 설정 조건입니다. 각 데이터 세트의 전체 기간을 하기 비율로 분할하였는데요. 80%, 10%, 10%입니다. 네, 저희 모델 평가 방법으로 주요 성능 평가 지표를 두 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이프, 두 번째로는 RMSE입니다. 메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백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성능 평가를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선정하였고요. 두 번째로 RMSE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발주량 데이터의 발주량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잘 사용하기 용이해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요약입니다. 먼저 큰 흐름을 보시면 기본 시계열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 머신러닝에 맞는 전처리를 하고, 딥러닝에 맞는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본 시계열 전처리는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결측치를 처리하고 발주량 주간 집계를 하고 분포 변환과 이상치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일별 발주량 누락분에 대해서 보관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주량 주간 집계를 위해서 일별 발주량을 주단위 발주량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포 변환과 이상치 처리를 위해 박스콕스 변환, 한펠 필터 적용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한펠 필터링이라는 것은 중앙값을 사용한 시계열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는 이상치를 윈도우 사이즈 내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기존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이상치를 임대값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주량의 이상치 정보 유지 그리고 데이터 분산이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전처리입니다. 먼저 주차 윅 넘버에 대해서 타임 스텝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수와 발주량에 대해서 50개의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변수 스케일링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실험을 위해서 민맥스, 스탠다드, 그 다음 마지막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VIP, 샤프를 활용해서 변수 선택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네, 파생변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생변수는 크게 확진자 수에 대한 기초 통계량과 그다음 발주량의 기초 통계량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샤프 같은 경우에는 민 샤프 밸류의 누적합이 80%인 변수까지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딥러닝의 경우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 시계열 전처리 된 아까 앞서서 발주량 데이터의 정상성을 검증하고 추가 전처리를 진행하였는데 그 순서는 로그 변환과 차분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머신러닝에서 했던 것과 같이 민맥스, 스탠다드, 그리고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스케일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2개부터 10개까지입니다. 네, 프로젝트 수행 결과입니다. 먼저 저희가 활용한 모델별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최종 선정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로덕트별로 모델을 선정하였는데요. 핫도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의 XGB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틀릿에 대해서도 머신러닝의 XGB 모델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자에 대해서는 딥러닝의 GRU 모델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대시보드를 전담해 주신 저희 정영준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컨셉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대시보드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예상되는 사용자, 니즈, 목적, 그리고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시보드 사용자는 냉동식품 기업에서 전사적인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부서입니다. 이 전략부서에서 첫 번째 니즈는 보다 합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발주량을 결정할 수 있는 대시보드, 그 발주량 결정 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이유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득 그리고 최적 발주량을 통해서 결품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능은 여러 예측 모델 발주량을 비교하고 결품 파악, 벤치마크 대비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 비교 및 의사결정을 위한 발주량 예측 모델 대시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니즈는 사업 현황과 주요 지표에 대해서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략부서는 주간 단위로 경영진에게 사업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능은 각 상품별 매출, 이익, 발주량, 비용에 대한 주간 단위 현황 지표와 전년 대비 증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현황 지표를 보여주는 주간 KPI 보고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 및 비용 도출을 위해 상품별 단가와 제작 원가들은 가상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시보드는 개발된 예측값 결과를 원본 데이터로 받아 태블로에서 제작을 하였고 태블로 리더를 통해 작동 시연을 하겠습니다. 시연을 위해 잠시 화면과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발주량 예측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상품별로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벤치마크 모델을 비롯해서 개발된 4개의 모델들에 대해서 각각 예측하고 있는 예측 발주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최근 1년간 결품, 그러니까 실제 발주량보다 낮은 발주 수량을 예측을 해서 결품이 발생된 횟수와 결품 수량, 그리고 이를 손실 매출로 환산한 값들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그 모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예측 모델을 드롭박스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모델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간 KPI 보고 대시보드입니다. 좌측 상단은 전체 기간 또 연도별 기간을 설정해서 상품별로 전체 매출 대비 매출과 구성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좌측 하단 부분은 월 매출과 또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채널들,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유통 채널별로 매출이 발주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발생되는 매출이 얼마인지를 컬러의 농도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주간 KPI입니다. 매출과 이익 그리고 발주량, 비용을 주간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전주 대비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 대비 작년 대비 현재 누적 매출에 대한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필터링을 통해서 해당 매출 값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시보드 시연을 마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프로젝트 의도, 목표에 맞춰서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벤치마크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발된 모델의 예측 결과를 손실 매출로 환산을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발된 4가지 모델들은 벤치마크보다 대부분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값으로 계산했을 시 벤치마크 대비 연간 25%의 결품 손실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매출로 환산해 본다면 약 3.4억 원의 그 비용을 세이브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시보드 개발을 통해서 발주량 판단과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모델을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단일 모델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상호 보완할 수 있었고 여러 예측값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발주량 범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한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적합한 모델의 예측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주량 데이터를 결품 이력과 연계해서 제조 유통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손실 매출을 계산하고 보여줌으로써 경영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발된 대시보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저희 팀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상정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마일스톤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예측 모델과 대시보드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에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있는 날씨, 냉동식품 주문과 관련 있는 날씨, 소비자 물자 지수라든지 연관성 있는 에어프라이어 같은 연관 가전들의 그 발주량 같은 것들을 추가적인 외부 변수로 발굴해서 모델을 정교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발주, 재고, 결품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디몬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저희 평가위원님들 피드백 받겠습니다. 이태현 수석님. 네, 수요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미래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생산 계획, 마케팅 전략들을 이제 최적화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13페이지에 분명히 대량 발주는 2022년 1월 전후에 발생했고 영향을 끼친 요인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요거를 탐색적 데이터분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비드 신규 감염자 수의 외부 변수다라고 15페이지에 얘기하고서 이게 코비드 신규 감염자 수인지 알았는데 또 시결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관리자의 미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페이지에 약한 시저널리티가 있고 주기성, 잔차가 많아서 비선형성이 있고 패턴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휴먼 에러다, 매니저의 휴먼 에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가 제가 일단
설명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러니까 코비드 문제인 건지 이게 휴먼 에러인 건지 그 재고가 발생하는 게 정확히 그뭐 요인이 뭔지를 제가 잘 일단 설명을 통해서는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은 음. 사실 코비드 영향을 저희가 외생 변수로 선택을 해가지고 모델을 개발을 할 때는 넣은 것이 맞습니다. 음. 그런데 이 EDA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그 발주량에 관련된 어떤 EDA만 진행을 하고 또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좀 리허설 같은 걸로 하면서 검토를 받았을 때 그 추가적인 어떤 EDA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추가를 해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매니저들에 따라서 발주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거 자체가 사실 기업의 정확한 어떤 프로세스나 뭐 담당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큰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넣지는 않았으나 EDA 상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보여드리는 의미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게 이게 잘 갔어요. 코비드까지는 잘 갔어. 근데 갑자기 휴먼 에러라고 하는 순간 분석의 결과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네. 원래는 사실은 제외를 그러니까 왜냐면 코비드까지가 좋았어. 네. 코비드 때문에 발주량이 늘었다. 네. 그럼 코비드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늘었고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용에 대한 코스트를 절감했다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가면 되는데 갑자기 코비드가 왔다가 갑자기 패턴이 보이지가 않는다. 비선형성이다 이러더니 갑자기 휴먼 에러다. 매니저의 오류다 이렇게 되니까 같이 분석했던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네. 확 사라지고 그러면 휴먼 에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전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 네. 다음에 네. 이제 대시보드를 막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시보드가 의미가 없는 게 이제 휴먼 에러인데 휴먼 에러에 대한 자꾸 퀘스천이 꼬리뼈가 달리고 있는데 대시보드를 봐도 이게 그러니까 뭐가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돼서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피처 중에 어떤 것들의 토대로 예측을 해서 이게 절감이 돼서 비용이 절감된 거지? 이게 갑자기 그려지지가 않아서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 기업 또 사례로 들었던 이마트의 사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발주량을 예측을 할 때 전통적인 그냥 통계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니저들이 수기로 어떤 작업을 집계해 가지고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크 기본 모델로 삼고 이동평균 모델을 기본 모델로 잡았고요. 그거보다 더 나은 그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마지막 표를 예, 예. 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앞에 그 모델별로도 다 그 벤치마크 모델과 그 저희가 개발한 모델들끼리 RMS 뭐 값을 전부 구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예측 결과들을 대시보드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결품 횟수, 그러니까 실제 발주량 값과 각 모델들이 뱉어낸 예측 값을 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주량보다 예측값이 적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왔지만 물건을 보낼 수 없는 결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손실이 난 거기 때문에 그 결품에 대한 손실 횟수와 양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가상의 어떤 상품 단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매출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모델별로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그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 수요 예측 모델을 하셨을 때 외부 요인에 반영을 했는데 외부 요인 중에 환경적 요인은 코비드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요인은 매니저의 실수다. 매니저의 실수는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거는 예. 한국적 요인은 저희도 코비드고 그리고 상황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반영된 거는 코비드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시즈널리티도 지금 고려하셨잖아요. 근데 시즈널리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약한 시즈널리티다 하면서 근데 시즈널리티라는 게 갑자기 매니저가 끼면 안 되는데 트렌드 분석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어디야? 트렌드 되게 차트는 되게 잘 그려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8페이지 보면은 시계열 분해를 시각화했잖아요. 이거 되게 좋았어요. 이거 되게 좋고 괜찮은데 그래서 레지듀얼 오리지널 데이터 유사 잔차 영향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그 다음 19페이지 넘어가면서 그 잔차 양상이 패턴이 보이지 않고 비선형성이다 휴먼 에러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잔차 양상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향후 하겠다. 이 잔차 양상이 있는 거 시계열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원래 이 수요 예측 모델에서 이런 어떤 주기성 같은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도입했고 그 잔차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아직 여기 그러니까 상품 기반으로 본 것까지 좋아요. 피자 커틀렛의 경우 시즈널리티 상한값 요거까지만 하면 좋은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던 이제 뭐 휴먼 에러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상품적으로 나와 있는 거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신뢰도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즈널리티 상품 같은 경우는 시즈널리티한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다만 약간 레지듀얼 에러가 좀 껴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일정이 좀 촉박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깔끔하게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고생 많이 했던 거는 핫도그나든지 커틀렛이나 피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또 시계열 분석할 때 박병선 그분이 되게 잘하시거든요. 커팅을 해가지고 다 베리언스 맞추고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분명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측의 정확도도 그렇고 시계열 전처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했던 내용들인데 발표가 약간 좀 그 부분에 미스가 좀 있었고 그거만 빼면은 그리고 여기 한풀 필터 적용한 것도 이상치 처리해서 되게 주요한 요즘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도 잘 하셨는데 좀 아쉽다. 이런 네. 잘했는데 매니저 때문에 사실 어저께까지 발표 그 자료에 매니저가 왜 들어온 거야? 없었다가 어. 마지막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EDA 쪽에 좀 더 얘기를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중에 그래서 어제 한 장을 집어넣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참사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나머지 네. 진짜 잘하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신상훈 교수님. 네, 저도 잘 들었고요. 모델링이라든지 뭐 예측 뭐 워낙 데이터가 풍부하시고 잘하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수요 예측에 있어서 과연 진짜 코로나가 이 핫도그라든지 커틀렛이라든지 피자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데이터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이 팬데믹이 워낙 또 핫하긴 했지만 그 이전의 데이터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에도 과연 이게 수요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라는 그런 뭐 보조적인 데이터라든지 혹은 그때 있어서 그 기업의 그 마켓에서 이 핫도그나 피자나 커틀렛을 프로모션을 해서 더 수요를 올리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그냥 퀘스천이 들었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가져갔으면 이제 그 뒤에 분석도 더욱더 디테일하게 됐을 거고 그로 인해서 더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기업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감소를 하긴 했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로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수요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걸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이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로스는 알고 있다. 하지만 뭐 앞서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뭐 로스까지도 뭐 일을 했지만 그 다음에 왜냐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려면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코비드가 또 올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계속 마이너스를 칠 건데 이러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최소화하지만 그 이상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 그런 것들이 혹시나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각 변수들의 어떤 설명 가능성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XAI를 사용을 했고 쉐이프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향후 과제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전통적인 시계열 모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변수들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관관계들이 발주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역으로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하나 또 코멘트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이라든지 신선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예를 들어 이동할 때의 그런 이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에 따른 로스와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 입장에 반영을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더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을 한다면 뭐 좋은 예측 시뮬레이션이 좋은 모델링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네요. 네네. 약간 추가적으로 그 코비드에 대한 부분을 첨언을 드리자면 그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분명히 어떤 더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매생 변수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간을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큰 이슈였던 코비드 기간이 중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뉴스 검색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코비드 기간에 굉장히 냉동식품 전체적인 어떤 매출,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이거를 코비드 확진자 수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상관관계를 한번 도출해 보자라고 해봤더니 뭐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걸 이제 예상 변수로 채택을 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네네. 좋네요. 사실 그렇게 이제 연관을 짓는다면 뭐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규수 책임님. 저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야 냉동식품을 먹는다의 시사점에 딱 머릿속에서 각인이 되는데요. 그 냉동식품이 잘 팔리려면 결국엔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 얘기는 앞서서 많이 설명을 주셨고 제가 느낀 거는 그 시계열하고 그 머신러닝, 딥러닝 조합으로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툴이나 모델링의 정확도를 떠나서 다양한 기법으로 확인한다.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모든 대부분의 뭐 딥러닝, 머신러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수요 변수 값을 얼만큼 정확하게 만드냐가 이 예측 모델의 가장 키인 것 같아요.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회사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물론 학습을 위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뭐 상용화나 취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과 또 데이터 처리를 얼만큼 잘 할 거냐가 결국엔 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에 두 분께서도 똑같이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넥스트 플레이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 기후 변화도 있고 어떤 뭐 행사나 광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되게 뭐
뭐 뉴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BTS가 광고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뜨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 반영이 안 되죠. 갑자기 확 뛰어지는 수요의 값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많이 먹을 거고 어떤 제품은 조금 먹게 될 거고, 또 제가 보기에는 재고 관리라는 게 전체적인 관점도 있지만 미시적으로 보면은 지역별로도 다를 것 같아요. 실제 상용화 가치로 보면 뭐 수도권 지역, 전라도 지역, 뭐 영남 지역, 뭐 제주도 뭐 이런 쪽으로 다 달라지고, 각각의 지점별로의 재고 관리도 중요할 텐데 이거는 이제 학습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재고값을 가지고서 Y로 두고서 모델링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핫도그도 제조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핫도그는 많이 팔리고 어떤 핫도그는 적게 팔리고, 그래서 재고값도 다를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또 세분화해서 세그멘트별로 모델링 할 거냐, 뭐 이런 거고요.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는 사실 이 시계열 예측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예를 들면 뭐 영상 쪽으로 머신러닝 어그멘테이션 같은 걸로 해서 데이터 값을 메타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이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신 거와 다르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여러 회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예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의 미래 전략은 ABC라고 해서 AI, 바이오, 클린텍 이렇게 지어지는데, 사실 이 테마가 다 골고루 다 있는 테마거든요. 이 식품 재고나 이런 걸 한다는 거. 그래서 기업 입장, 저희 회사 기업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부패물도 사실 비슷하죠.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뭐 내가 냉장고에 뭐 과일을 넣거나 계란을 넣는데 뭐 몇 주나 몇 달이 지났을 때 재고가 돼서 이거는 결국에는 음식물 처리로 나가야 되는 거고, 혹은 빨리 먹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 응용할 수 있는 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송을 할 때 이 음식을 냉동을 해가지고 혹은 냉동 박스를 통해서 배송을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재고나 배송 기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때 얼마만큼 이 제품을 딜리버리 타임을 잡을 거냐, 이것도 사실 재고 관리나 배송 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재고 관리 측면에서 모델링 하셨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기업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테마니까 그런 쪽으로도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뭐 메디치 교육센터를 통해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학습해서 어떻게 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봤을 땐 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수요 예측 모델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회사들은 제조업 회사가 많다. 그러면 제조업 회사는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냐? 사실은 제품에서 나오죠, 데이터가. 예를 들면 가전에서 나오고 반도체에서 나오고 배터리에서 나오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사실 그건데, 여기서 또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예측 모델을 하거나 뭐 학습 모델을 만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는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어떤 고장 신호가 된다. 그러면 이 가전제품이 고장이기 때문에 빨리 AS 센터로 바로 알람을 띄운다든지, 혹은 냉장고가 막 돌아가는데 냉장고에서 진동 소리가 어느 레벨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냉장고가 고장날 것 같아 라는 예측, 고장 예측 모델을 세워서 이게 결국에는 또 어떤 부품을 갈아주는 부가가치적인 경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정해져 있는 오픈소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셨지만 사실은 요즘엔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응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회사에 어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